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마치 누군가의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었다. 한밤중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선비 민우는 자신의 집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나간 늙은 매화나무의 가지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된 것은 단순히 아끼던 나무가 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부러진 가지의 단면, 그리고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나무의 몸통 상처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거칠고 검은 나무 껍질 사이로 드러난 하얀 속살에서 투명한 수액 대신 검붉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피였다. 끈적하고 비릿한 살아있는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올 법한 선홍빛 혈액이 나무의 상처에서 울컥울컥 솟구쳐 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민우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눈밭에 엉덩방아를 ਘЭ고 말았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연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슬픈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흐윽, 흐윽, 그것은 여인의 흐느낌이었다. 나무의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릴 때마다 고통의 겨운 신음소리가 매화나무 줄기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고막이 아니라 심장을 직접 파고드는 듯했다. 그 비릿한 혈향 속에 섞여 들어오는 기묘하고도 익숙한 향기,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민우의 기억을 단숨에 과거의 한 지점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죽은 아내 서연이 생전에 즐겨 쓰던 은은한 매화분의 향기였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그 끔찍한 밤으로부터 불과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고을에서 가장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민우와 서연 부부였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오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연은 본래부터 몸이 약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아눕기가 일쑤였고 혼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민우에게 그것은 흉이 되지 않았다. 그는 과거 급제보다 아내의 미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내였다. 서연이 기침을 할 때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고 그녀가 무료해 할 때면 고전 시가를 읊어주며 벗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병만은 집요하고 잔인했다. 이름 모를 괴질이 서연의 폐부를 파고들었고 백약이 무효했다. 붉던 입술은 핏기를 잃어 창백해졌고 풍성하던 검은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어갔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연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창밖에는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는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민우의 조부 때부터 이 집 마당을 지켜온 터삿대감이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저 나무가 부럽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야윈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어찌 저런 말 못하는 초목이 부럽다 하시오? 당신은 내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사람인데.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 나무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나면 반드시 봄에 다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죽은 듯 보여도 죽지 않고 다시 향기를 뿜어내지요. 허나 제 몸은 한 번 시들면 다시는 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사랑하는 지아비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한다는 절망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민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맹세했다. 자신이 명이란 명의는 다 찾아다닐 것이며 기필코 당신을 살려내어 저 매화나무 아래서 다시 술잔을 기울이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민우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서연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늘 탕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쓴 냄새조차 죽음의 그림자를 덮지는 못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 무렵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각혈이 잦아졌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시간이 길어졌다. 민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내의 곁을 지켰다.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준비를 하라고 일러준 밤이었다. 서연이 기적처럼 맑은 눈으로 깨어났다. 회광반조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민우의 옷자락을 잡았. 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시오.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이오.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달라면 따다 줄 것이니 제발 기운을 차리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민우가 급히 그녀를 부축해 품에 안았다. 서연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민우의 체온에 닿은 그 순간만큼은 따스했다. 제가 떠나거든. 저를 멀리 산소에 묻지 마시고 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묻어주세요. 그게 무슨 불길한 소리요. 당신은 살 것이요. 살아야 하오. 제발 제 마지막 청입니다. 차가운 산속에 혼자 있는 것은 싫습니다. 매일 서방님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싶고 서방님이 마당을 거니는 발자국 소리를 느끼고 싶습니다. 제 살과 뼈가 저 나무의 걸음이 되어 봄이 오면 꽃으로 피어나 서방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민우는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유언이자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고백이었다. 약속하리다. 내 맹세코 당신을 그곳에 뉘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평생을 곁에서 지키겠소. 그날 밤 첫눈이 내렸다. 서연은 민우의 품에 안겨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마당의 매화나무에 머물러 있었다. 눈발이 굵어질수록 그녀의 호흡은 잦아들었다. 마지막 순간 서연은 미세하게 입술을 움직여 은혜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마침내 고단했던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고개가 툭 떨어지던 순간 민우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식어가는 시신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눈보라에 섞여 밤새도록 마을을 휘감았다. 장례는 민우의 고집대로 치러졌다. 집안 어른들의 반대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양반집 규수를 집마당에 묻는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눈이 뒤집힌 민우가 도끼를 들고 제 목을 칠 기세로 맞서는 바람에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결국 서연은 그녀의 소원대로 늙은 매화나무 뿌리 곁에 잠들었다. 민우는 봉분조차 크게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흙을 다져 그 위를 낙엽으로 덮어주었다. 마치 그녀가 나무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후로 민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글 공부를 멈추었고 친구들과의 왕래도 끊었다.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거나 나무 밑둥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젊은 나이에 상처한 충격으로 실성했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 나무가 곧 서연이었다. 바람이 불어가지가 흔들리면 서연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고 눈이 쌓이면 그녀가 하얀 이불을 덮고 자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 밤새 춥지는 않았는지 대답 없는 나무였지만 민우는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기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폭설이 내리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던 민우는 거센 바람에 매화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에 뛰쳐나가려는 찰나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굵은 가지 하나가 찢겨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붉은 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민우는 눈밭을 기어가 부러진 가지를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나무 껍질의 거칠함이 아니라 사람의 살갗처럼 부드럽고 미지근했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붉은 액체를 코에 가져다 대니 비릿한 혈향 뒤로 매혹적인 매화 향이 코를 찔렀다. 민우는 전율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서연, 당신이요? 민우는 피를 흘리고 있는 나무의 본체로 다가갔다. 상처 부위는 여전히 붉은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며 울먹였다. 아프오? 내가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이 추운 날 당신 살점이 찢겨나가게 해서. 그가 나무를 끌어안고 흐느끼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잦아들고 나무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대신 민우가 끌어안은 나무줄기에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체온이었다. 한겨울 얼어붙은 고목에서 느껴질 수 없는 따스한 온기. 그것은 살아생전 서연이 민우를 안아줄 때 느끼던 바로 그 온도였다. 민우는 나무 껍질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다. 당신이 기어이 나무가 되었구려.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민우의 눈물이 나무의 껍질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수액과 섞였다. 그 순간 피가 멈추고 상처 부위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마치 상처 입은 살이 새살을 돋우듯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민우는 확신했다. 이 매화나무에는 서연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아니, 이 나무 자체가 이제는 서연이라고. 그날 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무 아래서 밤을 지새웠다. 찢어진 옷가지로 나무의 상처를 붕대처럼 감아주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나무 줄기를 덮어주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아내가 돌아왔다. 비록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약속대로 돌아온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밤새 내린 눈이 그치고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미친 사람처럼 나무를 끌어안고 있던 민우를 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밤새 흘러내린 붉은 피가 눈 속에 스며들어 만든 기이하고도 슬픈 붉은 얼룩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피가 멈춘 가지 끝. 가장 높은 곳에 맺혀 있는 작고 단단한 꽃망울 하나를. 한겨울, 아직 꽃이 피기에는 이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망울은 마치 핏방울처럼 붉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민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였다. 그러나 민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기적 같은 재회가 불러올 파란과 죽은 자를 이승에 붙잡아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담장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서늘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겨울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겠다는 기세로 휘몰아치는 북풍은 민우의 집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서연을 땅에 묻은 지 어느덧 2달이 지났건만 민우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밤 눈보라가 치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집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밥 짓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지 않은 지도 오래였고 마당에는 빗질 자국 대신 쌓인 눈 위로 어지러운 발자국만 가득했다. 민우는 곡기를 거의 끈다시피 했다. 하인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올린 미음 그릇은 윗목에서 차갑게 식어가기 일쑤였고 그의 볼은 해골처럼 움푹 패어 들어갔다. 오직 눈빛만이 형형하게 살아남아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를 뚫어지라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낮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밤에는 등불을 들고 나가 나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곁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혀를 찼다. 저런 치칙 전도유망하던 젊은 선비가 요절한 아내 탓에 아주 반미치광이가 다 되었구먼. 나무에다 대고 절을 하지 않나, 혼잣말을 하지 않나. 그뿐인가? 어젯밤에는 나무에 이불을 덮어주는 걸 본 사람도 있다네.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어. 세간의 흉흉한 소문은 민우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늙고 거친 나무 껍질일지 몰라도 민우에게는 서연의 숨결이 깃든 성소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밤 나무가 피를 흘린 사건 이후로 민우의 믿음은 확신을 넘어 신앙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무의 상처 부위를 살폈다. 신기하게도 그 끔찍했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아물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마치 흉터처럼 혹은 문신처럼 붉은 반점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여느 때처럼 냉수한 사발을 떠놓고 나무 앞에 엎드려 있던 민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서연이 묻힌 나무뿌리 근처 꽁꽁 얼어붙은 흙을 비집고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잡초도 아니었고 말라 비틀어진 낙엽 부스러기도 아니었다. 엄동설 안에 추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릇파릇한 생기를 머금은 연두색 새싹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 새싹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보드랍고 촉촉했다. 이 엄동설 안에 새싹이라니. 주변의 흙은 돌덩이처럼 얼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새싹이 돋아난 주변의 땅만큼은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상이며 서연이 보내는 신호임을. 그날부터 민우의 일상은 오로지 그 작은 새싹을 돌보는 것에 맞춰졌다. 그는 자신이 마실 물을 아껴 새싹 주변에 뿌려주었고 혹여 찬바람에 여린 잎이 상할까봐 자신의 속옷을 벗어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 새싹의 성장 속도는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라 있었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잎이 두세 장 더 돋아나 있었다. 불과 보름 만에 그 작은 싹은 어른 허리춤까지 오는 묘목으로 자라났다. 그것은 어미 나무인 늙은 매화나무와 줄기가 이어져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기존의 늙은 나무가 검고 거친 남성의 느낌이라면 새로 돋아난 묘목은 매끄럽고 윤기 흐르는 여인의 자태를 닮아 있었다. 무엇보다 민우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향기였다. 묘목이 자라나면서 잎사귀 사이로 뿜어내는 향기는 일반적인 매화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살아생전 즐겨 쓰던 분냄새, 그녀가 머리를 감을 때 쓰던 창포 냄새, 그리고 그녀 고유의 살냄새가 절묘하게 섞인 향이었다. 민우가 그 묘목 곁에 서 있으면 마치 서연이 등 뒤에서 그를 와라 껴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향기는 짙고 생생했다. 민우는 묘목의 줄기를 쓰다듬으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서연, 당신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이요? 민우가 묘목에게 말을 걸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나뭇잎이 파르르 떨리며 화답했다.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락사락 소리는 마치 그녀가 귓가에 속삭이는 미러처럼 들렸다. 민우는 이제 방 안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마루 끝에 요를 깔고 누워 밤새도록 그 신비로운 나무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서연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와 함께 시를 짓고 차를 마셨다. 꿈에서 깨어나면 눈앞에 향기로운 나무가 서 있었기에 민우에게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비록 만질 수 있는 육체는 사라졌으나 교감할 수 있는 영혼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민우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움푹 패였던 볼에 살이 조금씩 오르고 차 타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죽은 아내의 무덤가에서 자라난 기괴한 나무에 빠져 혼자 웃고 떠드는 사내. 사람들은 이제 민우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다. 밤이면 그 집 담장 안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둥.
도깨비불이 번쩍인다는 둥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소문은 고을의 유력한 양반가인 최대감 댁까지 흘러들어갔다. 최대감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인 혜진이 있었다. 혜진은 오래전부터 민우를 연모해왔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인물과 학식을 겸비한 민우였기에 혜진은 내심 서연이 병으로 죽자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서연이 죽은 후 혜진은 아버지를 졸라 민우와의 재혼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우가 상처한 슬픔에 잠겨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기가 찼다. 재혼은커녕 죽은 아내가 나무가 되었다며 그 나무와 살림을 차렸다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혜진은 분노와 질투로 몸을 떨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미모로든 가문으로든 경쟁이라도 해보겠지만 상대는 죽은 귀신, 그것도 나무 토막이었다. 천하의 민우가 고작 나무 따위에 홀려 자신 같은 명문가 교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혜진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비단 이불을 쥐어뜯으며 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그깟 나무가 무엇이라고. 오라버니의 앞길을 막고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단 말인가. 혜진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요물이 민우를 홀리고 있는 것이라 단정지었다. 죽은 년의 원혼이 나무에 붙어 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요물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민우를 구하는 길이자 자신이 그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민우는 담장 밖의 위협은 까맣게 모른 채 나무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묘목의 가지 끝에서 또다시 붉은 꽃망울이 터졌다. 지난번 늙은 가지에서 피었던 꽃보다 훨씬 더 탐스럽고 붉은 꽃이었다. 그 꽃이 피어나자 집안 전체가 진한 매와 향으로 뒤덮였다. 향기에 취한 민우는 나무 아래 술상을 차렸다. 여보, 오늘은 달이 참 밝소. 당신이 좋아하던 시를 한 수 읊어보리다. 민우는 술잔을 들어 나무 뿌리에 조금 부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자 나무가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듯했다. 낭창낭창한 가지는 서연의 허리 같았고 붉은 꽃은 그녀의 입술 같았다. 민우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를 껴안고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다. 평생 이렇게 삽시다. 벼슬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소. 그저 당신과 함께 이 마당에서 늙어가고 싶소. 민우의 고백에 화답하듯 밤하늘에서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붉은 매화꽃 위에 내려앉는 광경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그것은 차가운 흙 속에서 피어난 약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영혼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기이한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 보낸 하인들이 담벼락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도끼를 든 채 마당 안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에 비친 민우의 모습은 나무를 껴안고 미친 듯이 웃고 있는 광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도련님, 정말 저 나무를 베어버려야 합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시끄럽다. 아씨의 명령이다. 저 요물단지를 오늘 밤 안으로 장작개비로 만들어버려야 내가 살고 너희가 산다. 하인들의 대장격인 사내가 침을 촌뱉으며 도끼날을 매만졌다. 차가운 도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민우와 매화나무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사랑의 세계는 이제 곧 들이닥칠 날카로운 쇠붙이의 폭력 앞에 풍전등화와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다. 나무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가지를 심하게 떨며 잎사귀를 우수수 떨어뜨렸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하고 민우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듯했다. 하지만 술과 향기에 취한 민우는
그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라 여기며 나무의 몸통을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인간의 마음속에 낄리를 튼 질투라는 뱀은 그 어떤 맹독보다 치명적이고 집요한 법이다. 최대감 댁의 금지옥엽 혜진의 마음이 그러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살아있는 자신이 따뜻한 피와 살을 가진 명문가의 여식이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시체와 말라빠진 나무 토막 따위에게 졌다는 패배감은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옥놀이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은 파여름과 함께 옥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그녀의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부셔버려야 해. 내 눈앞에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야 이 속이 시원해질 게다. 혜진은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복 만석을 불렀다. 만석은 돈이라면 제 어미도 팔아먹을 위인으로 혜진의 은밀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자였다. 오늘 밤이다. 민우 도련님이 집을 비우게 만들 계책은 준비되었느냐? 예, 아씨,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이 나무에 미쳐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지요. 옆 고을 약초꾼을 매수하여 죽은 나무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영천수가 있다는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성정에 그 말을 듣자마자 보찜을 싸서 떠나셨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이나 되어야 돌아오실 겁니다. 혜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하늘이 돕는구나. 그녀는 전대 하나를 만석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이건 착수금이다. 오늘 밤 그 흉물스러운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다시는 자라나지 못하도록 아궁이에 쳐넣어 태워버려라. 성공하면 이 2배를 더 주마. 만석은 묵직한 전대를 챙기며 음흉하게 웃었다. 염려 놓으십시오. 나무 한 그루 베는 일이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한편 민우는 만석의 계략에 속아 험한 산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빈 물동이가 매여 있었다. 왕복 이틀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서연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멀쩡하던 집신끈이 뚝 끊어졌다. 중심을 잃은 민우가 휘청거리다 바위에 무릎을 떼섰다. 고통보다 불길함이 먼저 엄습했다. 집신끈이 끊어지는 것은 흉조였다. 게다가 산새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 날아오르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다. 민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집에 두고 온 나무, 아니 서연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서연아. 별일 없는 것이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다녀오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이라 믿으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그러나 그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가지 마라 하며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밤이 깊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만석과 건장한 사내 셋이 민우의 집 담장 아래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와 톱이 들려 있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인들도 모두 물렸다더니 과연 인기척 하나 없었다. 만석이 먼저 담을 넘어 빗장을 풀었다. 끼익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당에 들어선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다. 여느 폐가와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마당은 기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코끝을 찌르는 매와 향기가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동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제의 나무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듯한 매화나무 묘목과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늙은 어미나무, 두 나무는 서로 얽히고 설켜 마치 연인이 포옹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묘목의 가지는 바람도 없는데 살랑거렸고 붉은 꽃봉오리들은 마치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사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님,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나무가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하 하나가 몸을 떨며 속삭였다. 만석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부하의 뒤통수를 갈겼다. 이 못난 놈! 나무가 눈이 어디 있다고 본다는 거야? 그냥 책감 덩어리일 뿐이다. 냉큼 해치우고 술이나 마시러 가자. 만석은 침을 쌤 뱉고는 도끼를 고쳐 쥐었다. 그가 성큼성큼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나무의 껍질은 사람의 살결처럼 매끄러웠고 줄기에서는 붉은 기운이 맥박처럼 흐르고 있었다. 만석은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혜진이 약속한 돈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요물단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만석이 기압과 함께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빛을 반사하며 섬뜩하게 빛났다. 도끼날이 묘목에 가녀린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우웅, 땅이 울렸다. 지진이라도 난 듯 마당의 흙바닥이 요동쳤다. 만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도끼는 목표를 빗나가 허공을 갈랐다. 뭐야? 지진인가? 당황한 사내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오직 민우의 집 마당뿐이었다. 담장 밖은 고요했다. 그때 늙은 매화나무의 가지들이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뒤틀린 가지들이 묘목을 감싸 안아 보호막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조화야. 겁에 질린 부하들이 뒷걸음질 쳤다. 만석은 눈을 부릅떴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야. 저런 나무 토막 따위에 겁먹지 마라. 그는 다시 자세를 잡고 이번에는 늙은 나무의 줄기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나무 껍질에 박혔다. 그러나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대신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뒤차 아악, 히익. 사내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도끼가 박힌 자리에서는 지난번처럼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피는 만석의 얼굴과 옷을 붉게 적셨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 그것은 분명 사람의 피였다. 만석은 공포로 굳어버렸다. 도끼를 빼내려 했지만 나무가 도끼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근육이 수축하여 이물질을 조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묘목의 꽃봉오리들이 일제히 터졌다. 팡, 팡, 팡. 붉은 꽃잎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더니 거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마당을 휘몰아쳤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비가 아니었다. 꽃잎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사내들을 공격했다. 아악, 따가워, 살려줘. 부하들은 얼굴과 손등을 베어 피를 흘리며 뒹굴었다. 붉은 꽃잎의 폭풍 속에서 매혹적이던 향기는 역겨운 썩은 내와 비릿한 피냄새로 돌변하여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만석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꽃잎 회오리 너머로 희미한 형상이 떠올랐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묘목 곁에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붉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 서연이었다. 내가 잘못했소. 살려만 주시오.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타스며 빌었다. 천하의 무렵에도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분노한 영혼은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매화나무의 뿌리가 흙을 뚫고 솟아올라 사내들의 발목을 휘감았다. 뱀처럼 죄어오는 뿌리의 악력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시각 산길을 걷던 민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서연아, 그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다. 피가 흐르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그녀가 부르고 있었다. 고통에 겨운 비명을 지르며 그를 찾고 있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간다. 민우가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동이 트고 있을 무렵이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뒹구는 사내들이 아니었다. 늙은 매화나무의 몸통에 깊이 박혀있는 도끼, 그리고 그 아래 흥건하게 고인 붉은 피 웅덩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진 묘목이 바르르 떨고 있었다. 마치 겁탈당한 여인처럼 처참한 몰골이었다. 민우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민우의 등장은 얼어붙어 있던 정적을 깼다. 뿌리에 발이 묶여 밤새 공포에 떨다. 기절했던 만석과 부하들이 민우의 고함 소리에 깨어났다. 그들은 민우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귀신입니다. 저 나무는 귀신입니다. 닥쳐라. 내 놈들이야말로 귀신보다 더한 악귀들이다. 민우는 도끼가 박힌 나무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도끼 자루를 잡았다. 피가 엉겨붙어 미끄러웠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뽑아냈다. 또 한 번 붉은 피가 울컥 솟구쳤다. 민우는 자신의 옷으로 상처를 막으며 오열했다. 내가 늦었소. 어리석은 내가 당신을 또 아프게 했소.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새 들린 비명소리와 기이한 빛을 보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군중 뒤편 가마에서 내리는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러나 도끼 어린 눈으로 이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것이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선비의 온화한 눈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해하려 한 자들에 대한 증오로 이글거리는 수라의 눈이었다. 그때였다. 민우의 품에 안긴 나무가 다시 한번 크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고통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나무 껍질 사이로 눈부시게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한 자연의, 아니 한 맺힌 여인의 영혼이 보여주는 최후의 경고이자 신비였다. 붉은 피가 흐르던 자리에 기이하게도 순백의 꽃봉오리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피를 먹고 피어나는 하얀 꽃, 그것은 처절하리만치 아름답고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민우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희가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겠다. 마당을 가득 채운 매화 향기는 이제 향기가 아니라 도끼가 되어 사악한 자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혜진은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코끝에도 그 치명적인 향기가 닿기 시작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밤새 민우의 집 담장 너머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걷혔다. 하지만 그곳에 드러난 광경은 아침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우의 집 마당은 마치 처참한 전장과도 같았다. 핏빛으로 물든 눈밭, 고통에 신음하며 나무 뿌리에 칭칭 감겨있는 건장한 사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도끼를 빼내어 들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대문 밖을 노려보는 민우.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이 무슨 해괴한 병고란 말인가? 소란을 듣고 급히 출두한 고을 원님, 사또가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사또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쥐었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의 팔다리를 참아매고 있는 나무뿌리라니 듣도 보도 못한 요술이었다. 그때였다. 털썩 주저앉아 있던 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또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진흙과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사또 나으리, 저것을 보십시오. 저 흉측한 요물이 사람을 잡고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제 하인들이 저 흉가를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저리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혜진은 공포와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를 흘리며 하얀 꽃을 피워내고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한 거짓이었으나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무가 사람을 공격하다니 이는 필시 악귀가 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